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책 읽어주는 남자 전기수 박종훈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게시판에서 미리 알려드린 대로 연암 박지원에 관한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지은 글, 그리고 그가 친구들에 관해서 쓴 글, 그리고 그에 관해서 아들 박중채가 쓴 글 드립니다. 글쓰기에 관한 이야기도 있고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살던 그 당대 조선 사람들, 조선 지식인들에 관한 비판이기도 합니다. 먼저 아버지를 기리며 아들 종채가 쓴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는 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다. 나는 문장을 짓는데 달리 잘하는 건 없고 사실을 기술하고 대상을 묘사하는 솜씨가 요새 사람들보다 좀 나을 뿐이다. 요새 사람들이 지은 묘비문과 묘지를 보면 이들은 되게 판에 박은 듯하여 한 편의 글을 여러 사람에게 써먹을 수가 있다. 그러니 내 채 돌아가신 분의 정신과 모습을 어디서 또 올릴 수 있겠느냐. 그래서 김창업 군께서는 우리나라 사람들 문집은 상갓집 곡비의 울음소리와 같다고 하신 것이다. 옛사람은 얼굴이 둥글면 모난대를 그려서 둥글대를 강조를 하고 얼굴이 기다라면 짧은 부분을 그려서 얼굴이 기다람을 알린다고 했다. 사마천의 열전과 한유의 비문을 읽을 만한 것은 이 때문이다. 이 두 사람의 글은 서술한 인물의 널리 알려진 행적을 지루하게 언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잘 알려져 있지 않거나 사소한 것처럼 보이는 일화를 통해 인물의 개성과 본질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지금 사람들은 이 뜻을 모르고 종이 가득히 진부한 말과 죽은 구절만 채워놓고 있다.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이렇게 해야만 법도에 맞고 충실한 글이 된다라고 한다. 나는 모르겠다. 이게 무슨 글 쓰는 법인지. 또 이런 말씀도 하셨다. 옛사람들의 글이 그 당대에야 어찌 난해하고 모호하겠는가. 서경의 요정과 대웅의 시경과 국풍과 아송, 주역의 괴사와 효사, 춘추의 여러 전들은 모두 당시의 근문이어서 그때 사람들은 다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그런데 후대로 올수록 그 뜻을 점점 알기 어렵게 돼서 주, 소 이런 주석과 해설들 그런 따위가 생겨나게 된 것이다. 요즘 사람들은 이런 줄은 모르고 무조건 옛 사람의 글을 본뜨고 흉내내서 어렵고 난삽한 태가를 뿌리면서도 스스로는 감명하고 예스럽다고 여기고 있으니 참 가스로운 일이다. 만약 남들이 자기 글을 읽고자 할 경우 그때마다 자기가 일일이 주석을 달아줘야 할 지경이라면 이런 글을 대체 어디다 쓰겠는가? 흉내만 낸 그 옛날에 어렵고 지루한 글, 그 문체를 흉내내고 쓴다는 것은 잘못된 글쓰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박지원이 그 옛 글을 못 썼던 것도 절대 아닙니다. 박지원은 참으로 입체적이고 전방위적인 글쓰기 작가였습니다. 아버지는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다. 요즘 사람들은 당송 팔대가의 문장을 배운다 하면서 그 정신과 이치는 터득하지 못하고 거칠게 그 겉모습만을 배울 뿐이다. 옛사람들은 흉금이 넓고 학문이 깊어서 글을 지을 때 분명하고 유창하며 법도 있고 아담하기만을 구하였을 뿐 자기적으로 안배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자연스럽게 문장이 이루어졌다. 고문을 배우려는 자는 자연스러움을 구해야 마땅하며 자기 자신의 언어로부터 문장의 입체적 구성이 생겨나도록 해야지 옛사람의 언어를 표절하여 주어진 틀에 메워 넣으려 해서는 안 된다. 바로 여기서 글이 난해한가 쉬운가는 차이가 생겨나며 진짜인가 가짜인가가 결정된다. 남을 아프게 하지도 가렵게 하지도 못하고 구절마다 범범하고 대면대면하여 우유부단하게만 하다면 이런 글을 대체 어디다 쓰겠는가? 글쓰기의 정석입니다. 글쓰기가 직업인 저도 이 박지원의 추상 같은 말에 굉장히 많이 깨달은 바가 있었습니다. 흉내만 내고 그 아름다운 문체를 앞시고 흉내만 내고 그 속에 있는 정신을 버려버리는 혹은 배우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글쓰기를 경계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글에는 울림이 있어야 하는데 그 울림 없이 아프게 하지도 가렵게 하지도 못하고 구절마다 평범하고 대면대면해서 우유부단하기만 하다면 이런 글을 대체 어디다 쓰겠는가라고 경고를 하는 겁니다. 한탄하는 것이죠. 이렇게 그 본인이 쓴 날카로운 글, 자기의 원칙대로 쓴 날카로운 글 중에 하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북학의 서입니다. 북촌에 같이 살면서 교류를 했던 박제가가 쓴 북학의의 서문을 연암 박지원이 썼습니다. 글 솜씨도 탁월하거니와 여기 들어있는 정신이 무시무시합니다. 지금 이 땅에 21세기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소위 말하는 국수주의자 혹은 국뽕들이 꼭 들어야 할 그런 글입니다. 학문의 길은 다른 길이 없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길 가는 사람이라도 붙들고 물어야 한다. 심지어 어린 종이라 하더라도 나보다 글자 한자라도 더 많이 안다면 우선 그에게 배워야 한다. 자기가 남만 갖지 못하다고 부끄러이 여겨서 자기보다 나은 사람에게 묻지 않는다면 종신토록 고루하고 어쩔 방법이 없는 지경에 스스로 갇혀 지내게 된다. 순임금은 농사짓고 질그릇을 굽고 고기를 잡는 일로부터 제가 되기까지 남들로부터 배우지 않은 것이 없었다. 공자가 말하기를 나는 젊었을 적에 미천했기 때문에 막일에 능한 것이 많았다고 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막일 또한 농사짓고 질그릇을 굽고 고기를 잡는 따위였을 것이다. 아무리 순임금과 공자같이 성스럽고 재능 있는 분조차도 사물에 나아가 기교를 창안하고 일에 임하여 도구를 만들자면 시간도 부족하고 지혜도 막히는 바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순임금과 공자가 성인이 된 것은 남에게 잘 물어서 잘 배운 것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나라 선비들은 한쪽 땅구석에 편벽된 기운을 타고 나서 발은 대륙의 땅을 밟아보지 못했고 눈은 중원의 사람을 보지 못했고 나고 늙고 병들고 죽을 때까지 제 강역을 떠나본 적이 없다. 그래서 학의 다리가 길고 까마귀의 빛이 검듯이 각기 제가 물려받은 천성대로 샀고 우물의 개구리나 밭의 두더지 마냥 제가 사는 곳이 제일인 양 여기고 살아왔다. 예절은 차라리 소박한 것이 낫다고 생각하고 누추한 것을 검소하다고 여겨왔으며 이른바 산업공상 사민이라는 것도 겨우 명목만 남아있고 이용 후생의 도구는 날이 갈수록 빈약해져만 갔다. 이는 다름이 아니라 배우고 물을 줄을 몰라서 생긴 폐단이다. 만일 장차 배우고 묻기로 할진대 중국을 놓아두고 어디로 가겠는가. 그렇지만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지금 중국을 차지하고 있는 주인은 오랑캐들이다 하면서 배우기를 부끄러워하여 중국의 예법마저도 다 함께 얕잡아 무시해버린다. 저 중원의 주인들이 지금 진실로 머리는 변발을 하고 오랑캐 복장을 하고 있지만 저들이 살고 있는 땅이 3대 1의 한, 당, 송, 명의 대륙이 어찌 아니겠으며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3대 1의 한, 당, 송, 명의 유민이 어찌 아니겠는가. 진실로 법이 훌륭하고 제도가 아름다울진데 장차 오랑캐에게라도 나아가 배워야 하는 법이거늘 하물며 그 규모의 광대함과 신법의 정미함과 제작의 괭원함과 문장의 찬란함이 아직도 3대 1의 한, 당, 송, 명의 고유한 옛 법을 보존하고 있으며랴. 우리를 저들과 비교해 본다면 진실로 한치의 나은 점도 없다. 그럼에도 단지 머리를 깎지 않고 상투를 튼 것만 가지고 스스로 천하의 제일이라고 하면서 지금의 중국은 옛날의 중국이 아니다라고 말한다. 그 산천은 비린내 노린내 천지라고 나무라고 그 인민은 개나 양이라고 욕을 하고 그 언어는 오랑캐 말이라고 모함하면서 중국 고유의 훌륭한 법과 아름다운 제도마저 배척해버리고 만다. 그렇다면 장차 어디에서 본받아 행하겠는가? 내가 북경에서 돌아오니 박제가가 자기가 지금 북학의 내편과 외편을 보여주었다. 박제가는 나보다 먼저 북경에 갔던 사람이다. 그는 농잠, 목축, 성곽, 궁실, 주거로부터 기와, 대자리, 붓, 자 같은 물건을 만드는 방식에 이르기까지 눈으로 헤아리고 마음으로 비교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눈으로 보지 못한 것이 있으면 반드시 물어보았고
마음으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반드시 배웠다. 시험 삼아 그 책을 한번 펼쳐보니 나의 열하일기와 더불어 조금도 어긋나는 것이 없어 마치 한 사람의 손에서 나온 것 같았다. 이런 까닭에 그가 진실로 즐거운 마음으로 나에게 보여준 것이요. 나도 흐뭇이 여겨 사흘 동안이나 읽어도 실증이 나지 않았던 것이다. 아, 이것이 어찌 우리 두 사람의 눈으로만 보고서 그렇게 된 것이겠는가. 진실로 빛 뿌리고 눈 날리는 날에도 연구하고 술이 건화하고 등잔불이 꺼질 때까지 토론해 오던 것을 눈으로 한번 확인한 것뿐이다. 요컨대 이를 남들에게 말할 수가 없으니 남들은 물론 믿지는 않을 것이고 믿지 못하면 당연히 우리에게 화를 낼 것이다. 화를 내는 성품은 편벽된 기운을 타고나는 데서 말미암은 것이요. 그 말을 믿지 못하는 원인은 중국의 산천을 비린내 노리내 난다고 나무란 데 있다. 북학의 서입니다. 이용후생파 그리고 북학파들이 가지고 있던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청나라 오랑캐가 중원에 대륙이 됐으니 그 오랑캐 나라에는 눈을 닫고 귀도 닫고 배울 곳은 아무것도 없다고 뗀놈이라고 욕을 하는 그런 조선의 먹물들을 들으라고 쓴 글입니다. 자기가 보았던 열화까지 갈 때 그 여행길에서 봤던 목격했던 묻고 들었던 그 모든 것들과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박제가가 듣고 본 것들이 일치하여 이를 세상에 알리려고 자기가 이 책에 서문을 썼다는 겁니다. 군더더기가 전혀 없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사람을 아프게 하거나 가볍게 긁어주는 바가 있고 고문을 흉내내지 않고 자기의 정신을 그대로 담아 자연스럽게 썼습니다. 이 글을 배우고 싶습니다. 아름다운 글도 쓸 줄 알았고 논문 같은 그런 글 또한 대중이 알기 쉽도록 자연스럽게 쓸 줄 아는 참으로 문호였습니다. 대문호 박지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정을 나눕니다. 후대에 실학이라는 큰 틀 안에 묶어놓은 그 서울 북촌에 살았던 사람들끼리 교류를 하면서 우정을 나눕니다. 그러니까 박지원, 박제가, 홍대용, 이덕무, 유득공, 성대준 이런 사람들 가운데 박지원은 노론 가문의 뭐랄까요 문벌 집안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서자, 얼자들이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조가 만들어놓은 규장각의 하급 관리로 들어가서 책을 감수하고 책을 만드는 그런 일을 했던 서울 출신의 벼슬아치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우정이 굉장히 찐득찐득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홍대용이라는 사람, 과학자입니다. 그리고 예인이었습니다. 홍대용이 제일 나이가 많았고 그 다음이 박지원이었고 그 다음이 이덕무, 성대중, 이덕무, 유득공, 박제가 이런 사람들이었죠. 태어난 시기는 저마다 차이가 있지만 순서가 있지만 그 순서대로 사람이 하늘로 가지는 않았습니다. 박지원은 굉장히 오랫동안 길게 살았습니다. 박지원이 1805년 12월에 죽었습니다. 그 전에 이덕무가 1793년에 갑자기 하늘로 가버렸고 홍대용이 그보다 10년 전에 죽었습니다. 박제가는 박지원보다 5달 전에 죽었습니다. 유득공과 성대중은 박지원보다 오래 살았죠. 1792년에 뒤늦게 벼슬을 갖게 된 박지원이 지금의 경상남도 함양 땅 아내의 현감으로 부임을 합니다. 그때 어느 날 문득 술상을 차립니다. 아들 박종채가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아버지가 아내의 현감으로 계실 때였다. 하루는 낮잠을 주무시고 일어나 슬픈 표정으로 아랫사람에게 분부하셨다. 대나무 숲속 그윽하고 고요한 곳을 깨끗이 쓸어서 자리를 마련하고 술 한 동이와 고기, 생선, 과일, 포를 갖추어 성대한 술자리를 차리도록 하라. 아버지는 평복 차림으로 그곳에 가셔서 몸소 술잔에 술을 가득 따라 올리신 후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한참을 앉아 계시다가
서글픈 기색으로 일어나셨다. 그리고 상위에 차린 음식을 거두어서 아전과 하인들에게 나눠주기 하셨다. 나는 마음속으로 이상하게 생각하여 뒤에 가만히 여쭈어 보았다. 아버지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저번에 꿈에 한양성 서쪽에 옛 친구들 몇이 날 찾아와서 말하기를 자네 산수 좋은 고을의 원이 됐는데 왜 술자리를 벌려 우리를 대접하지 않는가? 라고 하더구나. 꿈에서 깨어 가만히 생각해보니 모두 이미 죽은 자들이었다. 마음이 퍽 서글프더구나. 그래서 상을 차려 술을 한 잔 올렸다. 그러나 이는 예법이 없는 일이고 다만 그러고 싶어서 했을 뿐이니 어디다 할 말은 아니다. 죽은 친구들이 그리워서 술상을 차린 겁니다. 이미 너무나도 친했던 절친했던 벗들은 본인에 앞서 세상을 떴습니다. 그리고 꿈에 나타난 거죠. 우리한테도 술 한잔 사라고. 그래서 대나무 숲속 고요하고 깨끗한 곳을 골라서 술상을 성대하게 차리고 그들에게 술을 대접한 겁니다. 아내 현감으로 부임하고 얼마 뒤에 이덕무가 죽었습니다. 박지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는 안의에 계실 때 이덕무의 죽음을 전해 듣고 몹시 애통해하시며 이렇게 탄식하셨다. 애석하도다. 인재가 한 사람 사라졌구나. 나라에서 이덕무로 하여금 글 짓고 저술하는 일을 맡겼더라면 필시 한 자를 차지하여 크게 볼만한 것을 내놓았을 텐데. 아버지는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쓰셨다. 이덕무가 죽다니 꼭 나를 잃은 것 같아. 참, 지금도 이런 우정이 있겠죠. 나에게 이런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나? 우리에게 과연 이만큼 진한 우정을 나누고 있는 친구가 있나? 조금 서글퍼지기도 합니다. 마지막 글입니다. 바로 자기를 잃은 것처럼 슬퍼했던 박지원의 벗 이덕무가 죽기 전에 또 다른 친구가 죽었습니다. 그 이덕무, 하늘로 간 자기 친구를 위해서 글을 썼습니다. 제목은 우인 내 벗에게 드리는 제문입니다. 저 부처님의 깨우침에 인생의 사상이 포말과 파초 같다고 하였으니 변면하는 것이 그와 같다는 말이다. 그러나 물거품은 잘 꺼지면서도 계속 일어날 줄 알고 파초는 묵은 뿌리가 있어서 피어오를 듯이 생기를 머금고 있지만 이제 그대의 물거품은 한 번 꺼짐으로 그만이요. 그대의 파초는 다시 푸르기 어렵다. 가버리면 돌아오지 못하는데 자식조차 두지 못하였구나. 하나의 혈육도 전하지 못하였으니 이에 끝나고 마는 것이다. 후사가 있다면 완연히 그대를 닮았을 것이라 내가 수시로 가서 안아보고 그대를 생각하며 기뻐할 것인데 묵적이 담긴 두어 장 종이 조각만 상자에 남아있으니 그대가 생각나 와서 읽을 적에는 내 정신만 산만하겠구나. 그대 안부를 조금 전에 입속으로 중얼거리며 편지를 써 붓을 뗄 때 곧 만나볼 것 같더니 홀연 바랄 수 없게 됐구나. 동문 밖 동력 5리 주위에 서리에 취한 단풍이 붉게 물들었다. 술을 따르며 놀자고 기약한 것이 아직 한 달도 채 못 됐는데 그대가 어찌하여 이렇게 됐단 말인가. 단풍잎에는 아직 아름다운 빛이 남아있고 술잔에는 아직 술구덕이 새롭거늘 그대만이 홀로 세상을 잊어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구나. 명신의 후예에 착한 선비가 태어났으니 품행이 자상하고 단정하며 용모가 아름다웠다. 벗들은 진심으로 그대를 흠모하여 은연히 그대에게 의지하여 오래도록 보중하고 길이 복록을 누리기를 기대하였는데 자식이 없이 요절하고 이름도 사적에 실지 못하였구나. 붉은 명정에 초라하게 말사를 썼는데 10월의 추운 겨울이라 상년은 머무르지 않는구나. 제문을 잡고 곡하며 그대를 금수로 보내거니
어두운 저승길에 그대여 귀를 기울여 들으라. 참 부러운 우정입니다. 글 읽어주는 남자 전기수 박중훈입니다.